이런 매장 1년 안에 폐업합니다. 이런 매장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본인의 매장들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매장은 사실 1년 넘어가기 조금 쉽지 않더라. 시그널이나 징조가 있을까요? 어디 매장이 잘 돼서 그걸 다른 데다 그냥 그대로 이식하는 거. 이게 프랜차이즈에 역행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매장의 진짜 특징을 모르고 그대로 갖다 카피하면 금방 망하지 않나. 벤치마킹이 아니라 아예 그냥 카피를 하면 네네. 제가 컨설팅을 다녀본 데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아는 형이 고깃집을 해서 너무 잘 돼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 했는데 그 매출의 반도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잘 되는 고깃집이 왜 잘 되는지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갖고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원래 본점의 사장님도 자기가 장사가 왜 잘 되는지를 몰라. 맞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소스 가르쳐주고 고기 공급쳐주고 우리 로고 갖다 쓰고라고 해서 갖다 주면 망해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대로 카피 떠서 하면은 핵심을 못 짚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상권일 수도 있고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가 이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매장을 카피하기 위해선 이 매장이 뭐가 매력이 있고 이 매장이 왜 잘 되고를 알고 나도 이걸 하고 싶다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매출만 보고 갖고 오면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사장님도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서 서서히 이 핵심을 못 찾고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죠. 네. 받으신 분들이 의타심이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가 다 해주겠거니. 근데 사실은 직영점이든 프랜차이즈 내주는 사람은 본점 입장에서는 엄청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거를 필요 이상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예요. 왜 패착이 일어나느냐는 그 성공 요인은 열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 온 사람들은 껍데기를 사면 네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대한 주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고 원팩 메뉴도 맛있는 게 많이 나온다지만 돼지갈비집에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돼지갈비 양념을 오뚜기인가 하여튼 어디서 나오는 거를 카피한 거를 받아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맛은 괜찮아요. 근데 상차림도 응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소스 하나만 믿고 이제 차리시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긴 한데 원팩의 어떤 그 소스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매장이 있고 살리지 못하는 매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원팩화되어 있고 너무 똑같은 맛을 천편일률적으로 내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잘 될 수는 없는 구조가 되지 않나. 예전에 이제 이자카야들이 뭐 타코와사비나 대부분의 어떤 튀김이나 이런 게 다 뭐 모두 다 전국에 다 깔려 있는 거를 팔다 보니까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똑같은 맛을 냈었잖아요. 그런 거를 최근에는 좀 배제하고 시그니처 메뉴가 그래도 몇 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두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철학도 가지고 있고 정성스럽게 하는데 나는 장사가 왜 안 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노력의 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력은 하죠. 지속하거나 이런 것들 근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느냐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느냐.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그룹으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생선구이집을 그 경기 북부 지방에서 하시면서 착실하게 고매출을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 옆에 계신 한식집을 하신 분들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그랬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대표님이 생선구이집이 잘 된 이유는 손님의 이 가시를 앞에서 빼주는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챙겨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노력으로 이분은 반찬 가지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노력의 방향이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더 남들이 안 하는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매장이 잘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력의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되고 그 노력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좀 시야를 넓게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많은 곳을 가보고 여기는 반찬 가지수가 많지 않은데 생선 가시를 직접 발라주니까 수고로움을 덜고 대접받는 기분이다. 그렇죠. 그럼 내 매장에 가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가지수를 늘리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던가 노력의 방향을 좀 옳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이야기들이 한 가지로 좀 카테고리로 조금 쏙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어설픈 오토 만능주의. 누가 오토로 얼마 넣고 얼마를 벌더라. 그럼 뭐 나도 1억 5천 넣어서 한 달에 뭐 한 이자보다 더 나오면 내가 일 많이 안 하면 남는 장사 아니야 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요즘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죠? 약간 어느 순간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그런
그런 어떤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모객을 하면서 마케팅 포인트가 돼서 많이들 맞아.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매장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케어한다 해도 내일처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속된다는 건 더 어렵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내 매장과 내 브랜드에 난 이거 오토니까 이렇게 할래 성긋기보단 이 친구도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내가 그거만큼 더 많이 이제 관여돼서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오토니까 쟤 있으니까 내가 월급 딴 애보다 30만 50만 더 주잖아. 그럼 난 일주일에 하루만 나갈래. 이런 식으로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밀어버리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혹은 시작도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열심히 안 할 거야라고 하면 문제집 샀다고 해서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오토 매장은 쉽게 생각하거든요. 쉽지 그러니까 1년 안에 쉽게 접더라고요. 그래서 좀 1년 만에 바로 폐업 처리하고 뭐 임대차 계약 있어도 그냥 매장이 그대로 있어요. 철거 나중에 하지. 약간 이런 개념의 이제 사장님들이 많아서 좀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많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이거는 맞는 말인 것 지식의 같아요. 저주. 저희도 세미나를 하지만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의 세미나도 가시고 또 온라인에서도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하시면 지금 나의 현실은 여긴데 잘 되는 사람들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매장이 잘 되기 위해선 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뭐 소스를 공장에 맡겨야 되고 그러면 이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건 밑에서 밭 깔고 땅을 잘 다져서 손님들 좀 단골 모으고 고객층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보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프랜차이즈가 문의가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 소스를 OEM 공장에 맡겨서 그런 상담이 진짜 실제로 엄청 많이 제일 들어오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약간 그거 네. 너무 좀 뒤에 것까지 생각을 네. 하셔가지고 나는 프랜차이즈를 세팅을 할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손님이 보장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벌써 소스 공장 가서 내 OEM 맡기고 있고 괜히 인테리어에다가 아니면 로고 같은 데 디자인 줘갖고 로고 예쁘게 해놓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렇죠. 당장 시작부터는 안 보고 너무 멀릴 거를 지금 미리 보는 거죠. 전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스마트 플레이스에 올인하는 사장님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진짜 이것도 한심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에 상위 노출만 되면 매출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도 못 시킬 뿐더러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시키는데 100만원씩 200만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행사 통해서. 실제 제가 한번 실행사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강남은 거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 단위고요. 외의 지역들은 최소 300만원이거든요. 배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산으로 올라가려고. 대표님 그럼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김치국부터 시원하게 마시고 시작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이 남았어. 근데 실제로 1천만 원이 남았는지 정확하게 정산도 안 하고 통장의 앞자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 1000단위가. 그럼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직 자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다 리스 터트리고 친구들 만나면 시원하게 쏘고 여자친구 고생하니까 좋은 선물하고 부모님 고생한다고 좋은 선물하고 이러면서 빵빵빵 터트려요. 마치 매월 그렇게 벌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흔한 착각인 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초반 버프가 빠져요. 빠지고 나면 현저 타임이 오는데 그때 됐을 때는 갑자기 내가 매달 나간 지출 구정 확 늘려놨어요. 근데 수익 구정 확 줄어들었어. 그럼 확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잘하고 있었던 템포, 매장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템포를 깨요. 맞아요. 사람을 줄이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미 거품은 거품대로 껴서 매장에 들어가서 겉돌아. 그럼 손님도 네. 줄고 사실 뭐 이렇게 잘 돌아갈 수가 없죠. 순환 구조가 안 되죠. 손님들이 봐도 저 어린 친구가 이제 명품 하나씩 감고 다니네.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적당할 때 티를 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내가 평생 이렇게 벌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볼 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소득의 단위가 이제 예전보다 확 바뀌게 되니까 사장님병 비슷한 사장병이 생기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오픈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줄도 서고 했거든요. 그냥 한식 백반집인데 좀 안타까운 게 줄을 세우려면 밖에다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리가 없으면 딱 그때부터 손님 안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나다 보니까 네, 그쵸. 오늘도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이 집은 맛은 있는데 먹고 싶은데 올 때마다 너무 정신없이 먹어야 되고 옆에 사람들 막 밀어 넣어버리는 줄 서 있고 계속 합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집은 진짜 식사 시간 외에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인이 박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가게 되고 정말 오랜만에 갔거든요. 피로감이 생긴 거구나.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매장이 아드님이 있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들이 계속 소리를 질러요. 엄마 아빠한테. 손님을
솔직히 7번! 아, 옛날 생각이 나면서 나도 옛날 생각나.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 그럼요. 매장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남일 않을까. 같지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네 번째 이유로 편입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유.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무리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현실적인 이유다 이거. 예,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잘 지르잖아요. 근데 그 지르는 거의 바탕은 이게 빠그러져도 제가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지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1억을 들고 있어. 근데 뭔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돈을 또 대출을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정말 나의 원래 자본금은 끌어서 1억이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1억 5천이 돼. 그러면 1억 5천에서 오픈한 것까지는 좋아. 보통 1억이면 2억으로 창업하더라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익이 안 나면 내가 쫄려요. 맞아요. 그러면 자꾸 무리수를 던져.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주류 대출. 주류 매달 막 대출. 300만 원씩 내야 돼. 이거를 무조건 1년 안에 내가 뽑지 않으면 이건 문을 닫아야 돼. 그럼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매장에 산으로 가고 뭐든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좀 시야도 넓게 보고 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매출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컨설팅을 못 하죠. 그렇게 되면 가게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 삶의 사람의- 패턴을 바꿔야 되다 네. 보니까 뭐 거절이라기보다는 저희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자기 분수, 자기 그릇,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덧대서 얘기하자면 어머니랑 아들이 같이 일하는 가게는 어디 한 군데도 평화로운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둘 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장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부부 관계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모자 관계가 더 의사소통하기가 어렵고 어떤 결론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무언가 안에서 네. 썩어갖고 있어요. 서로 너무 자기 베이스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들이 너무 크고 감정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부도 물론 힘들죠. 근데 저는 상담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 모자 관계로 같이 일하는 매장들이 사실은 운영되기 되게 힘들어요. 아들들은 항상 내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들은 아들이 하는 거는 다 불안하고 시대를 거쳐온 나의 통계로 봤을 때 지금 너가 말하는 건 단기간적인 처방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처방은 뭔데 했을 때 싸게 열심히 친절하게 맛있게 해요. 그럼 그 얘기만 반복하니까 둘 사이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족 경영을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 바탕에서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불화가 있는 거죠. 저도 너무 경험이고 다 경험하셨지만 이때쯤에 메뉴도 체인지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거 먹으러는 저 누구네 집 사장님이 있는데 이거를 빼면 큰일 난다. 그건 효율적인 경영이 안 돼. 손이 큰 어머님의 경우는 애들 급식비로 번 게 다 나가. 손이 또 너무 야박하고 말씀을 차갑게 하시고 야박한 어머님의 경우는 좋은 애가 와도 어머님 때문에 나가. 제가 여러 가지 매장에서 부모님, 어머님이 나와서 포스만 좀 봐주시라 소일거리 삼아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뒤머먹대서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잘못됐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저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경영을 하려면 눈앞에서 무언가를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네.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1차원적 동업 구조인데 가장 무섭고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구조다. 마지막은 이제 저는 요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유니크 아이템. 너무 유니크하다 보니까 대중성 있는 아이템에서 시그니처를 개발해서 필살기로 쓰시는 건 괜찮은데 레어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시골 동네에서 비건으로 이렇게 뭐 무언가를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다 풀인데 거기서 비건을 한다고. 정말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거를 놓지 못하는 온 세상에다 어떤 비건. 오징어회 전문점인데 유통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오징어를 너무 비싸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 옆집의 횟집은 오징어가 마리에 2만원, 3만원이면 이 집은 4만원, 5만원이에요.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문을 열고 어떤 날은 오징어가 없어도 문 닫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문을 닫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준비가 안 된 창업이라는 그렇죠. 게 가장 큰 건데 창업을 하시기 전에 창업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날짜를 본인이 정하고 거기에다 막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당장 이제 까먹는 돈이 아까워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반대로 가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빨리 하면 빨리 돈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3월에 오픈을 할 거야 공사를 해야 되면 최소 한 달 전에는 해야 되잖아. 2월에 매장 계약을 해야 되고 1월에 거래처랑 이런 걸 다 수급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단 임대차부터 계약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면 공실이 2달, 3달 되고 왜냐면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일이 그게 아닌데. 그때쯤 되면 이제 역행해서 가게는 일단 얻었어. 이 자리 이 권리 나올 수가 없다고. 조급해서 이거 누가 계약하면 잡았어. 아이템은 준비 안 됐어. 그때 이제 이상한 프랜차이즈 잡아서 호구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게는 다 쓰고- 얻어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유니크한 아이템을 맞지 않는 상권에서 하시는 분들이랑 준비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 유니크 아이템을 하면서 유통이나 뭐 물류도 잡지 못하고 마진 구조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해서 프랜차이즈 호구가 되는.
7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네. 준비를 하셔야만 2023년 외식업에서는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닥쳐올 시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세밀하게 일어났을 때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어쨌든 성공적인 창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